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을 사람도 있고 너무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진도계획서 보시면 1주차의 화학의 유용성이랑 탄수화물 오늘이죠. 요거 정리할 건데 다른 반 해보니까 1시간이면 끝나거든? 한 40분? 그래서 그 뒤로는 그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서머리 할 거예요. 그 진도를 최대한 쭉쭉 빨리빨리 빼서 문제풀이 위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봐서 알겠지만 화학의 유용성이랑 탄수화물 파트는 단순 암기형이기 때문에 뭐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외울 걸 빨리빨리 외우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학 때 한 번 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들었다. 뭐 그런 본인 잘못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필기하시고 남들이 과거에 고생했던 거 본인은 2배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은 대단원 몇 개로 돼 있어? 4개로 돼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간 기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되게 특수한 경우긴 한데 그럴 때도 있거든. 2단원 먼저 나가는 학교 혹시 그런 데 있니?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 있니? 확실히 봐. 저현 운정 보고 언니 어디지? 풍동 봐. 백송 봐. 웬만하면 다 보는데 정발고는 또 안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에 따라 내신은 그냥 뭐 내신 감수성이라고 해서 학교쌤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수능 강사라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 좀 지엽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다? 열심히 필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단원 1단원 단원명이 First Step in Chemistry예요. 화학의 첫걸음. 교재는 다음 주에 줄게. 미안. 소단원이 몇 개야? 5개야. 화학의 유용성. 탄수화물. 화학식량과 몰파트. 이제 뭐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 이런 유형이 있죠. 4번째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5번째 용액의 농도입니다. 뭐 과탐 과목이 그렇습니다만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문제풀이로 적용이 돼야 돼서 개념은 빨리 정리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한다고 얘기한 거고 진도계획서상 1주차에 소단원 1, 2를 끝내겠다. 근데 이거 사실은 1시간이면 끝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 범위의 40%가 1시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외워야 돼. 외울 거 외우고 필기할 거 필기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소단원이 좀 중요하죠. 화학의 유용성부터 하자. 화학의 유용성에 무슨 얘기 나오니? 인류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문제에 닥치게 되었다. 그 중에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물리적인 생명과학적인 방식이 아닌 화학으로서 해결했기 때문에 물화생 중에서 화학이 짱이다. 뭐 요런 단원이죠.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반응.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버보슈법이죠. 하버와 보슈라고 하는 과학자가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특히나 질소는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 뭐야?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물질.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물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뭐죠? 단백질이죠.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주성분이 뭐야? 모르겠으면 그냥 단백질이라고 하면 돼. 그 정도로 하는 역할이 많아.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CHON이 필요합니다. 필수 구성 원소예요. 그래서 질소가 너무 필요한데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나 있어. 단순히 생각하면 숨만 쉬면 질소가 들어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질소는 삼중결합이라서 반응성이 너무 작습니다. 이 질소의 삼중결합을 자연적으로 끊어내려면 번개가 치거나 그 삼중결합에 번개가 쳐야 끊어져. 그 정도로 강한 결합이라는 거야. 혹은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쪼개줘야 되죠. 이 반응성이 매우 작은 질소기체를 그냥 이용해보고 싶다인 거고 공기 중에 수소기체와 반응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랬을 때 흡수 가능한 형태인 질소,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는 거죠. 이 암모니아는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같다. 오케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보면 1대 3대 2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만드는데 질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있어.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어디로 보내? 간으로 보내서 뭘로 전환해? 요소로 전환한 다음에 내뱉는 애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애야. 그러니까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지만 먹을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죠? 암모니아를 포함한 질소 비료를 만들므로써 식물 생장에 기여를 한 겁니다. 식물이 잘 살게끔. 근데 이러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게 식물이 일단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식물을 섭취하면 질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식물은 뭐도 하니? 광합성까지 하죠. 그러니까 식물이 잘 살면 광합성을 통해서 C6H12O6라고 하는 뭐까지 포도당까지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CHO도 자연스럽게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더라. 하버보슈법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반응식 자체를 찾아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고온 고압 조건에서 철촉매를 이용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식량 문제 해결에 그래서 보통 하버보슈법만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한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나일론과 철이 있어요. 인류가 아니라 사실은 캐러더스죠. 캐러더스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은 무슨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거야? 일반적으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잡히는 애죠. 근데 나일론은 흡습성이 어떻다는 특징이 있어? 흡습성이 작다는 특징이 있죠. 물을 잘 머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천연섬유로 그물을 만들었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물 이렇게 떠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으니까 무거워서 못 떠. 근데 얘는 흡습성이 작아서 이걸 통해 그물을 만들면 어업 생산량이 증대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지엽적이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간혹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그냥 대충 맞다고 치면 돼요. 철은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로서 나오는 애죠. 근데 얘도 철기 농기구를 개발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 가지 내용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선생님이 추가해주는 내용이 있거나 그렇다면 열심히 필기하고 제 말은 다 틀렸고요. 학교 선생님 말이 다 맞습니다. 학교쌤 말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합시다. 이게 화학의 유용성 단원 자체가 화학이 짱이다 인 거거든. 그래서 기존에 천연섬유로 옷을 지어 입다가 합성섬유로 옷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의 관점이라서 천연섬유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단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점. 합성섬유는 장점이 되겠죠. 좋은 애. 모든 물질은 장단을 가지겠지만 이 천연섬유의 예시로서는 한 글자짜리 면, 마, 모, 털, 가죽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합성섬유에는 예시 몇 개 외워야 돼? 3개가 나오는 거죠.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인 거니까 이제는 좀 놓치지 마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꼭 하세요. 결국 어느 순간 어려워질 거거든 분명히. 알았어? 대답해. 네. 질문해.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장점 뭐가 있을까? 값이 싸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 질기다. 마찰에 강하다. 염색이 용이하다.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흡습성이 작다. 흡습성이 작아서 좋은 점은 땀이 잘 마른다는 거예요. 땀 배출이 잘 됩니다. 오케이? 천연섬유는 나머지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곰팡이가 잘 쓸고 질기지가 않고 마찰에 약하고 염색이 잘 안 되고 흡습성이 크다가 되겠죠. 흡습성이 커서 나타나는 단점은 반대로 땀 배출이 잘 안 된다가 되겠죠. 근데 장점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천연섬유에서 흡습성이 큼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스웨터 같은 거 이런 거는 합성섬유라 정전기가 엄청 많이 생기죠. 근데 비단옷, 비단 잠옷, 실크 잠옷 이런 거 그런 거 안 생겨요. 어떤 거? 잠깐만. 대표적인 합성섬유 3개. 더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학교 수업 때 정리하시고. 나일론 키워드 누가 개발했어? 캐러더스. 최초의 합성섬유. 예시로서는 이제 나일론이 활용되는 예시. 스타킹. 아까 했던 그물. 밧줄 이런 게 있습니다. 다 평가원에 나왔던 예시들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이다.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알코올 중에서 우리 전기고사 2번 문제에 있었던 니은 보기에 있었던 복습 안 하셨나요? 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를 이용하여 만든다. 폴리에스터가 사용되는 예시로는 양복, 와이셔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폴리아크릴 혹은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은 열과 마찰에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용되는 예시로서는 소방복과 안전복이 있다. 이 정도 내용 나옵니다. 의류 문제 해결 끝. 하나만 더 하자. 그런 게 있거든. 모브라고. 모브가 뭔지 아세요? 최초의 합성 염료, 염색약이야. 누가 발견했어? 누가 만들었어? 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개발하게 됐습니다. 무슨 색이죠? 보라색.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 언제 된지 알아? 작년에 됐어요. 여러분 생기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주거 문제 해결. 기존에는 뭐 흙으로 집 짓고 지푸라기로 집 짓고 이러니까 늑대 새끼가 와가지고 바람을 호우 불면 다 날아가. 그래서 더 강한 건축 자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철이죠. 철은 지구상에 몇 번째로 많이 존재해? 첫 번째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철이에요. 철산규마니까. 지각에 분포하는 양은? 무슨 할배? 오씨 할배, 카나크마 4등이죠.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지각에 네 번째로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요 철, 이걸 이용해 보자. 인데 철은 자연계에 존재할 때 녹슬어 있죠. 녹슨철. 화학에서는 녹슬었다를 뭐라고 표현해? 산화되어 있다. 산화철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산화철은 물질이고 그 물질이 들어있는 광물은 다시 철광석이라고 하죠. 얘는 녹슬어 있으니까 붉은 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으로는 Fe2O3. 이게 이제 적철석, 일반적인 철광석이고요. Fe3O4라고 해서 자철석, 이 자성이 있는 철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다루면 공부해두세요. 녹슬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활용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걸 순수한 철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녹슨 금속을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한다. 근데 철의 재련 과정은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철광석 속에 존재하는 녹슨철 Fe2O3에 산소를 뜯어먹기 위해 누구를 넣어주는 거야? 코크스를 집어넣고 고온 고압에서 가열을 때리는 거죠. 그럼 순수한 철이 되면서 탄소가 산소를 먹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학 반응 과정 중에서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일정해야 되니까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얘는 산소 3개씩 뜨고 얘는 2개씩 뜨니까 최소 공배수 6개로 맞춰보면 Fe2O3 2개 반응할 때 반응 전에 철이 4개니까 반응 후에 4. 반응 전에 산소가 6개니까 반응 후에도 6개가 되려면 3. 반응 후에 탄소가 3개니까 반응 전에도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2대 3대 4대 3이라고 하는 개수를 가진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알짜 반응식이고요. 실제 반응은 용광로에 내가 코크스를 넣으면 얘가 먼저 연소가 돼. 그래서 누가 생성돼?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개수비는 2대 1대 2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일산화탄소는 미친놈이야. 뭐 뜯어먹고 싶어서 미쳐있는 거야?
산소 뜯어먹고 싶어서 미쳐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에 존재하는 산소를 뜯어먹는다 인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얘도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Fe2O3를 1이라고 잡으면 반응 전에 철이 두 개니까 반응 후에도 두 개가 되기 위해서 2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반응 전에 산소가 3개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산소는 여기도 있으니까. 그죠? 얘도 지금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일산화탄소의 개수를 A라고 하면 반응 전에 탄소가 A개니까 반응 후에도 A개가 되려면 얘도 개수가 A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산소의 개수로 미정개수법 쳐보면 반응 전에 3개짜리가 하나 3 더하기 하나짜리가 A개 A 반응 후에는 2개짜리가 A개 2A 요 둘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A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대 3대 2대 3 철의 재련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단단한 건축자재를 만들게 되었다. 기존의 건축자재보다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건축자재 또 나오는 게 뭐 있죠? 시멘트. 시멘트는 석회석, 데리암 뭐 이런 거, 탄산칼슘 CaCO3를 가열해서 생석회, 산화칼슘 CaO로 만들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 밑줄 치고 정답 시멘트 고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그렇게 만든 시멘트에 모래 자갈 넣고 물 넣어서 반죽했다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밑줄 치고 정답 콘크리트 골라주면 되고 그렇게 만든 콘크리트에 위에서 재료를 통해 개발한 철을 넣어서 열팽창 정도를 동일하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철 넣어서 만들었다. 건축자재 됐습니다. 다음 두 개만 더. 유리. 밑줄 치고 정답 유리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하는 키워드는 모래라는 말, 석영이라는 말, SiO2라는 말 이런 얘기다. 모래 속에 존재하는 석영 SiO2를 가열해서 만든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다. 창문에 이용된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죠. 마지막 스타이로폼. 스티로폼은 내부와 외부의 열 교환을 차단하는 단열재로서의 효과가 뛰어나다. 열 차단을 잘하니까. 많이 나오는 오답으로는 스타이로폼은 열에 매우 강하여 단열재로 적합하다. 맞아 틀려? 스티로폼이 열에 강해? 약하죠. 그냥 불로 지지면 그냥 녹아버리거든. 열에 강한 건 아닙니다. 열 차단을 잘하는 것뿐. 오케이. 주거 문제 해결에 뭐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기름의 연소.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연소 있죠. 그래서 연소를 통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연소를 통해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런 맞아 틀려? 일단 모르겠으면 그냥 맞다 하면 된다고. 어떻게든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어떻게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을까? 기존에는 날 것으로 먹다가 이제 익혀 먹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뭐 건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일단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건강 문제 해결. 식량 문제보다는 건강 문제로 나오겠네요. 연소는. 약품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가르치고요. 페니실린과 아스피린이죠.
사실 내가 과거에는 뭐 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쫙 다 써놓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페니실린. 플레밍이 발견한 겁니다. 뭐에서? 푸른 곰팡이에서요. 푸른 곰팡이가 내뿜는 물질 중에 어떤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더라 하는 걸 찾아냈고요. 그래서 얘가 최초의 항생제가 됩니다. 세균 죽이는 거죠. 그 정도 돼요. 그 다음 아스피린.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해열 성분을 가진다. 해열 진통 성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죠. 근데 이게 몸에 잘 안 받는 사람들은 먹었을 때 차로 우려서 먹었을 때 좀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또 대량으로 합성하기 위해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뭔가를 붙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 아세틸살리실산. 의 상품명을 아스피린이라고 한다. 얘가 이제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약이라는 거. 해열 진통제예요. 아스피린. 근데 살리실산에 뭐를 결합시켜서 반응시켜서 만드는 거니? 누구? 몰라? 아세트산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보기가 나와요. 우리 탄수화물 파트에서 카복실산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세트산 나오잖아. 저 아세트산은 의약품 제조에 이용된다. 맞는 보기예요. 오케이, 요 정도. 화학의 유용성 끝. 지웠다 갈게요. 우리 몇 단원 하고 있니? 1단원. 소재가 몇 개니? 5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야? 화학의 유용성 한 거고요. 의식주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들 잘 외우면 됩니다. 두 번째 소단원 이름이 뭐야? 제이야? 두 번째 소단원 이름 뭐야? 탄소화물이죠. 탄소가 뭔지 아세요? 원자번호 6번에 금마. 네? 예? 원자번호 6번에 그 C 금마. 탄소. 화합물이 뭔지 아세요? 순물질 중 구성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질의 분류 체계 한 번만 할게.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자역학 이후에 이전에 물질 아니면 에너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차이, 분류 기준이 뭐죠? 뭐가 있고 없고? 질량이 있고 없고. 원자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물질은 이렇게 던지면 한 명만 맞아. 입자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 에너지 같은 에너지는 내가 이렇게 던지면 다 같이 맞아. 파동성이 있다라고 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화학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고 물질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을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한 가지인 물질 그 자체. 혼합물은 그러한 순물질이 2개 이상 섞여 있는 것.
예시로서 소금이라고 하는 순수한 물질 그 자체, 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물질,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혼합물의 예시에 뭐가 있을까? 소금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 소금물은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혼합물 그걸 뭐라고 해?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눠보면 순물질은요 홑 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화합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물질 중이라고 했던 이유죠. 홑원소 물질은 화학 와서 그냥 원소라고 합니다. 홑원소 물질은 구성 원소가 한 종류. 화합물은 구성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인 것. 그래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을 봤을 때 구성 원소가 한 종류냐 두 종류냐 이걸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화학식이 뭐죠? NaCl. 그러니까 원소야 화합물이야? 화합물로 가는 거죠.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과 염소라고 하는 것 두 종류로 돼 있으니까 화합물입니다. 물은 H2. 질소는 N2. 산소 O2. 아르곤 AR. 그래서 수소랑 산소 두 종류로 돼 있으니까 물도 화합물로 가는 거죠. 근데 N2, O2, 아르곤 이런 것들은 홑원소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혼합물도 안 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얘까지 마무리 지어보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요.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불균일하면 불균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의 예시예요. 위에를 먹어도 짜고 아래를 먹어도 짜잖아. 소금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그래. 오케이? 자, 그럼 공기는 어떨까? 참고로 공기 속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예요. 그럼 질소는 다시 공기는 균일일까 불균일일까? 균일입니다. 균일하다 불균일하다는 조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33, 산소가 33, 아르곤이 33, 똔똔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정도가 균일하다는 거야. 공기가 만약에 불균일이면 산소가 여기만 있어. 나만 숨 쉬고 너네는 못 쉬어. 그래야 불균일인 거거든. 그게 아니고 질소도 골고루, 산소도 골고루, 아르곤도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균일인 거죠. 불균일은 침전 같은 게 나타나서 흔들어 먹어야 되는 것들. 우유, 그리고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흙탕물 이런 게 있어요. 광석. 참고로 합금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녹여서 균일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예시.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분류 체계를 한 이유, 우리가 지금 하는 두 번째 소단원명 자체가 탄소화합물이야. 그럼 화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일단 화합물이니까 순물질 중 구성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인 물질 얘기고요. 근데 이름이 탄소화합물인 이유는 두 종류 이상인데 그 중에 백본이 되는 원소가 탄소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각종 할로젠, 원소 등 다양한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화학식이 뭐니? 좀 어려워. C. 다이아몬드 C로 돼 있네.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왜 아니야?
다른 애가 없어서. 얜 탄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탄소 원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 원소가 한 종류니까. C로만 돼 있으니까. C 이외에 뭔가가 있어야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탄소화합물 파트에서 배우는 애들이 있죠. 탄화수소, 알코올, 카복실산, 기타 등등. 탄수화물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10가지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거나 뭐 부교재 이런 거에 나와 있으면 다 외우시면 돼요. 탄화수소 3개, 알코올 2개, 카르복실산 2개, 이외에 3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물질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 탄수화물은 그 종류가 무한히 많고요. 매년 1000만 개 이상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발견 혹은 개발이. 무한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각각의 물질로 본다기보단 어떤 섹션으로 그룹으로 묶어주겠다는 거고, 탄화수소는 탄수화물 중 only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탄소화물을 제외하고는 화학식을 봤을 때 어떤 화학식의 부분이 깃발 역할을 해서 얘가 알코올로 갈지 카복실산으로 갈지 알데하이드 그룹으로 갈지 케톤 그룹으로 갈지 구분 지어주는 애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작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화학식의 작용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에 따라 만약 작용기가 OH라면 그 물질을 알코올로 분류를 하자인 거고, OH의 작용기를 하이드록시기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기의 작용기를 가지는 탄소화물은 알코올로 분류한다. 카복실산은 작용기가 뭐야? COOH고요.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카복실기, 카르복실기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우리가 아는 탄화수소, 첫 번째 탄화수소. 물질 3가지 한다고 했죠. 메테인과 프로페인, 뷰테인이고요.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 프로페인은 C3H8, 뷰테인은 C4H10이에요. 이렇게 3가지 물질이 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 그 다음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합쳐서 LPG의 주성분이 돼요. 페트롤륨 가스예요.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사실 수능에는 요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조금 지엽적으로 외워놓을 거. 메테인은 혹시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인 줄 알아? 정사면체형이에요. 미안해. 이거 대단원 3단원에 나와. 그러니까 원래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 내요. 교과서에도 써 있을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외우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3단원 특강하면서 아마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합각은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 정사면체의 2개의 꼭지점에서 정사면체 중심이 이루는 각도 몇 도야? 109.5도입니다. 좋아요. 외우는 겁니다, 이거. 또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물에 안 녹아요. 그 이유는 탄소와 수소는 기본적으로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색의 기체예요. 무색, 무취의 기체예요. 무색, 무취? 무취 이거 맞나요? 맞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연소시켰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와요. 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연료로 이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쓰는 그 썬연료, 부탄가스 있습니다. 부탄가스 냄새 나 안 나? 가스 냄새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게 뷰테인의 냄새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뷰테인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누출되고 있어도 사람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위험하니까 일부러 악취가 나는 물질을 넣어놓은 거야. 부탄가스는 원래 냄새 안 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외워주시고 알코올 그룹 하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알코올이 아니에요. 에탄올이죠. 알코올의 두 종류 배우죠. 메탄올과 에탄올. 메탄올의 화학식 CH3OH, 에탄올 C2H5의 OH. 탄소는 기본적으로 결합선을 4개 가지죠. 그래서 메탄올은 탄소를 기본으로 수소가 3방향에 있고 나머지 한쪽에 하이드록시기 OH가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고요. 다음 에탄올은 탄소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가 나머지를 채우는데 한쪽에는 하이드록시기로 치환을 해놨다. 메탄올은 어떤 특징이죠? 독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섭취 시 실명 또는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한 물질이다. 보통 이제 공업용 용매로 많이 쓰여요. 메탄올이.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아저씨들이 그 공사장에서 보관할 때 생수병에 넣어서 보관하거든. 마탱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라면 끓여 먹고 공사장 인부가 다 병원에 실려온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메탄올 물인 줄 알고 착각해서 메탄올 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던 거거든.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되게 위험하죠. 거의 다 죽었어요. 되게 위험하고. 다음 에탄올. 얘는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는다. 발효는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고 산화라고도 합니다. 술 그리고 소독용 의약품의 주성분이죠. 손소독제에 에탄올이 들어가죠. 뭐 할 수 있을까? 에탄올은 양친매성 물질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고 친수성과 소수성을 둘 다 가지는 되게 특별한 애다 라고 하는 거. 양친매성이 가능한 이유가 탄화수소할 때 썼지만 탄소랑 수소는 소수성이야. 근데 얘는 물에도 잘 녹는데 알코올이 가지는 하이드록시기가 무슨 성 작용기라는 거야? 친수성 작용기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하이드록시기 하나가 탄소 4개까지는 커버를 칩니다. 예, 친수성이 엄청 높겠죠. 소수성도 얼추 있습니다. 메탄올은 하이드록시기 하나가 4개까지 커버치는데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수성이 훨씬 커요. 소수성은 별로 없고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 얘는 OH기가 있어. 그럼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뭐가 될까?
수용액 상태에서 액성.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OH-를 내놓으면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이 가지는 이 하이드록시기, 얘는요 물에 녹아도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성이면 무슨 맛이 난다 그래? 신맛이 난다고 하고요. 염기성이면 쓴맛이 난다고 하잖아. 근데 소주 먹으면 쓰다는 거 알아? 들어봤어? 소주 쓰다 뭐 달다 이러진 않으니까 써. 그래서 요런 보기를 내면 애들이 헷갈리거든. 에탄올 수용액은 염기성이므로 쓴맛이 난다라고. 술은 쓴맛이니까 염기성 맞네? 잘못된 거예요. 술 먹으면 분명히 쓰긴 하지만 이 염기성을 띠는 어떤 물질이 첨가가 된 거고요. 에탄올 자체는 물에 녹였을 때 중성입니다. 오케이. 알코올까지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카르복실산. 예시 두 개. 폼산과 아세트산이 있죠. 폼산 HCOOH, 아세트산은 CH3COOH. 돼 있어요. 폼산은 활용되는 예시가 어디 들어있어? 개미나 벌에 침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 성분이다. 개미랑 벌이 약간 뜬금없는 관계 같지만 사실 개미가 벌에서 진화했다고 하네요. 개미랑 벌이 유연 관계가 엄청 가깝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생각해보니까. 헐이 되게 홀쭉하고 이런 거. 침 속에 들어. 그래서 피부에 접촉 시 수포가 발생하더라. 그 알러지 반응, 히스타민 반응과 조금 다르게 산성물질이라서 피부에 접촉하면 막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다음 아세트산은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죠. 에탄올의 발효를 통해 얻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어는 점이 몇 도씨? 17도씨로서 요 정도 온도 조건만 돼도 그냥 얼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얼어버리는 산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은 뭐 플라스틱 만드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의약품 제조에도 이용되죠. 어떤 의약품? 아스피린 만들 때 쓰였었죠. 살리실산에 아세트산 결합시켜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구조식도 꼭 그려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구조식. 에탄올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맞아 틀려? 없습니다. 이거 틀려요. 에탄올은. 근데 아세트산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구조식 외워두시고. 이 루이스 구조식을 직접 그리는 것도 대단한 3단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순히 외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이외 그룹. 얘네는 작용기로 얘기를 안 하고 이외로 그냥 퉁쳐버리는 이유가 실제 화학에서 작용기는 2개 나와요. 화학 1에서는. 그래서 이외 그룹으로 얘네는 물질의 특성만 아시면 되고요.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이 있죠. 포르말데하이드의 화학식 HCH5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아세톤은 CH3CO, CH3입니다. 이제 시성식으로 쓴 건데요. 포르말데하이드 구조식 그려보면 탄소를 기준으로 두 방향의 수소, 한쪽에는 이중결합의 산소 이렇게 있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탄소의 이중결합의 산소, 단일결합의 수소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작용기에
CH3가 붙어 있으면 우리 접두사에 아세트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떤 작용기에 H가 붙어 있으면 접두사에 폼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카르복실산의 작용기는 COOH죠. 예, 똑같이 친수성 작용기고요. 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에 수소만 붙어 있으니까 폼이라고 붙인 거고, COOH에 CH3가 붙어 있으니까 아세트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세톤은 CO 이중결합에 두 방향에 있었던 수소가 모두 다 메틸기로 치환이 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얘네들이 가지는 작용기는 요렇게가 되고요. CHO 작용기를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톤이 가지는 작용기는 CO 이중결합이에요. 이걸 케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세톤 이렇게 가는 거죠. 포름알데하이드의 특징, 가구용, 공업용, 접착제. 두 글자로 뭐야? 본드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세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원료로 이용된다. 플라스틱 만들 때는 되게 다양한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네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플라스틱의 주성분이다. 웬만하면 그냥 맞다고 하면 돼.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석유 같은 거. 이 칠판 만드는 데는 석유가 이용된다. 맞을까 틀릴까?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맞다고 하면 돼. 그 정도로 석유는 많이 들어가요. 제이야. 이 책상 만들 때는 석유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아이패드 만들 때는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죠? 좋습니다. 이 정도 내용. 그 다음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보통 이걸 모르고 있으면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뭐냐? 술 마셔서 숙취가 있는 거니까 에탄올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에탄올이 숙취의 원인이 되면 우리 술 마시자마자 머리 아파야 돼요. 근데 그러진 않죠. 보통 술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거든. 우리 몸속에 에탄올이 쌓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산화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얘 때문에 아픈 거고, 우리가 술이 깬다라고 하는 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돼서 아세트산으로 바뀌고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술이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세트산은 에탄올의 2단계 산화, 2차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세트알데하이드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숙취는 에탄올 때문이다. 그런 5개념만 안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돼요. 마지막 아세톤. 얘도 양친매성 물질이고요. 공업 용매로 많이 이용돼요.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고 극성, 무극성을 모두 다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애고요. 매니큐어 지우는 데도 이용된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카르복실산은 얘 아까 얘기 안 해서 물에 되게 잘 녹는 친수성 작용기고요. 카르복실산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은 액성이 산성이 돼요. 뭐를 내놓는다는 거야? 산성이 된다는 건? 수소이온 H+를 내놓는다는 거죠. 이 작용기 COOH에 있는 요 수소가 수소이온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 수소가 수소이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탄수화물 파트 끝났고, 얘기한 대로 1시간 정도 딱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화학식량과 몰 파트 개념 서머리 문제 풀이를 위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웠다 갈게요.
OX 퀴즈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좀 풀겠습니다. 줄글로 이렇게 개념 쭉 넣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OX 가자.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맞아 틀려? 맞다. 액화천연가스 영어로 뭐야? LNG입니다. 천연이니까 내추럴. LNG의 주성분이다. 메테인 CH로 구성된 물질은 산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연소시켰을 때 산소랑 반응시키면 항상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요. 완전 연소시. 그래서 맞는 복입니다. 3번 결합각은 암모니아가 메테인보다 크다 물어봤는데, 단순 지식이기 때문에 이 결합각 판단 대단원 3단원에서 배우는데 그 전까지 좀 외워놔라. 메테인은 몇 도였어? 109.5도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 VSEPR 이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밸런스드 쉘, 원자각 껍질, 가장 바깥 껍질 얘기고요. 일렉트론, 폐하. 일렉트론이 뭐죠? 일렉트론, 전자. 페어가 뭐야? 쌍, 리펄전, 반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자각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쌍들이 서로 반발한다,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메테인은 CH4는 탄소와 수소 사이에 결합이 4개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탄소의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있고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내놓은 형태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수소나 다시 여기에 있는 전자나 여기에 있는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 차지야.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으로 멀어져야 돼. 근데 붙어 있어. 왜 그럴까? 그게 더 뭐하니까? 안정하니까야. 화학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그게 더 안정해서 그런 거고요. 전자가 서로 멀어지는 이유, 안정해지려고요. 그래서 멀어짐으로써 안정해지는 효과보다 붙어 있지만, 그럼 불안정해지겠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함으로써 안정해지는 효과가 더 커서 이 전자들은 서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전자 쌍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 쌍과 또 다른 전자 쌍은 서로 붙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쌍들끼리는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VSEPR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전자 쌍이 네 방향에서 가능한 한 멀어져야 돼. 어떻게 배치되면 돼? 정사면체 형태로 배치가 되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정사면체의 중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정사면체의 네 방향의 말단에 원소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탄소가 이렇게 중앙에 있고 네 방향의 말단에 수소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에 이루는 각도, 요 사이 각도가 109.5도라는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또한 공유 전자쌍이 세 방향에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 전자쌍들이 네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배치가 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사면체의 중심에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 방향의 말단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건데,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에는 관여하지만 실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야. 분자 구조는 요거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요거는 무슨 형이라 그래? 화학에서? 요거 삼각뿔형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세요. 결합각은 말단 원자랑 중심 원자 사이의 결합각만에 물어보고
얘도 정사면체에서 스타트하니까 109.5도형인데 공유 전자쌍은 두 개의 원소에 귀속되는 전자쌍이야.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적어.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소에만 귀속되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반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공유보다 비공유에 반발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럼 109.5도보다 살짝 어때?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때의 찐 결합각은 암모니아는 107도가 돼요. 내가 이런 특수각 외우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3단원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은 정사면체형이면서 109.5도고 암모니아는 삼각뿔형이면서 결합각이 107도가 돼요. 그래서 107이 109.5보다 크다? 틀린 보기 이렇게 지식으로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서 몰파트 못하겠는데 이거? 개념 또 쭉 나와있고 OX 문제 있으니까 가자. 에탄올은 탄소화물이다. 맞죠? 탄소를 기준으로 이것저것 있으니까. 에탄올은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될 수 있다. 맞는 보기. 아세트산은 탄소화물이다. 맞죠? 탄소 있고 다양한 원소가 있으니까.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산성 수용액이 뜬다니까 8번 틀린 거고요. 9번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만든 아세트산. 맞아 틀려? 맞죠? 에탄올의 산화, 발효를 통해서 아세트산을 얻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 제조에 이용된다. 우리 아스피린 만들 때 아세트산 이용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다 맞는 보기예요. 정리할 거 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 다음 석유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료 뭐야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연료나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항공기? 맞죠? 그 다음 석유는 플라스틱, 합성 고무, 합성 섬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어때? 고무 만들 때 이용되고 섬유 만들 때 이용돼. 맞는 보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맞다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 석유는 여기저기 다 쓰이니까. 탄소화물이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인황, 각종 할로젠족 원소 등 다양한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원소이다. 아 물질이다. 맞다. 산화칼슘에는 탄소가 없으니까 틀린 보기. 얘도 염화칼륨이 돼야 돼요. 미안. 염화칼륨은 탄소가 없으니까 틀린 보기. 물에도 탄소 없으니까 틀린 보기. 설탕에는 탄소 있고 그 이외에도 있으니까 맞는 보기. 염화나트륨 NaCl에 탄소 없으니까 틀린 보기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화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하여 나일론을 개발하였다. 어떨까? 나일론 만드는데 석유가 이용됐냐는 거거든. 모르겠으면 그냥 맞다 하라고 했죠. 맞는 보기. 나일론은 합성섬유이다. 최초의 합성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티로폼 컵은 열량계가 뭔진 모르겠지만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 출입을 막을 때 단열재의 역할로서 적합하다.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어. 좋아요.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봤을 때 NH3니까 탄소가 없어서 틀린 보기. 암모니아의 구성 원소는 질소와 수소 맞고요. 다음 암모니아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맞아 틀려?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염기성이냐?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서 교과서적인 정의로 하면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OH-를 내놓는 물질이 염기인데 암모니아는 OH-를 내놓을 수가 없어. 왜? 왜? 없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수용액은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OH-를 내놓진 않지만 물에 있는 H+를 뜯어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NH4 플러스라고 하는 뭐가 되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물은 H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OH 마이너스를 내놓아서 염기가 되는 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고요. H 플러스를 받음으로써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애, 이러한 암모니아 같은 걸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해요. 이건 대단원 4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외워놔라. 어쨌든 얘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뜯어 먹음으로써 OH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염기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하버와 보슈는 질소기체를 수소기체와 반응시켜줘.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건 맞지만 틀렸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공정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다.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게 맞죠? 다음 질소를 산화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냐? 맞아 틀려? 질소를 산화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냐?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려? 산소랑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환원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야.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질소가 수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데 혹시 화학 선행 좀 하신 분 산화수법 할 때 기억나나? 질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호던소니까 0이고요. 수소의 산화수는 호던소니까 0이에요. 그 다음 산화수의 관점에서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과 붙어있으면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짜리 3개랑 커버치고 0이 돼야 되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에서 산화수가 이렇게 감소해. 그럼 우리는 그 물질이 환원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환원됐기 때문에 산화가 아니라서 틀린 보기예요. 그래서 산화면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통합과학 수준에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은 매우 좁은 의미로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산소를 뭐 하면 산화야? 얻으면 산화야. 반대로 잃으면 환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산화환원 반응은 뭐의 이동이 있기만 하면 전자의 이동이 있기만 하면 산화환원으로 정의를 해요. 꼭 산소가 관여할 필요 없어. 근데 전자의 이동은 산소랑 반대로 가면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수소는 전자랑 똑같이 가. 수소를 잃으면 산화되었다, 수소를 얻으면 환원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질소는 수소랑 반응하니까 수소를 얻는 거니까 환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꼭 산소가 아니니까 틀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산화환원 반응 분명히 맞고 질소가 환원되는 겁니다. 그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관점에서 질소가 환원이면 수소는 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수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끼어 들어갔으니까 어떤 수소로서의 성질을 잃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산화이다 라고 하는 것. 암모니아의 공유 전자쌍 NH3 세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맞는 보기.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는 무슨 형이었어? 평삼이 아니라 삼각뿔 브라더였죠. 삼각뿔형입니다. 외우세요. 메테인 정사면체 109.5도, 암모니아 삼각뿔형 107도.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반응한 분자수는 생성된 분자수보다 적다. 암모니아는 개수비가 1대 3대 2니까 질소가 하나 사라질 때 수소는 3개 사라져서 암모니아는 2개 생성되는 거죠. 4개가 사라지고 2개가 생성되는 거니까
반응하는 분자수는 4고요. 생성되는 분자수는 2입니다. 4가 2보다 작다? 틀린 보기. 많다라고 해줘야 돼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 뒤로는 평가원 선지 쭉 넣어놨고요.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고3반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뭐 제 교재 구성을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요게 숫자가 출처거든.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년에 시행된 9월 모평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의 1번 문제야. 그 자료가 여기 있어. 그거 보고 이거 풀면 돼. 근데 밑에 가나다 보기 요 3개는 2021학년도 2020년에 시행된 고3 6월 모평 2번 문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고 이거 가지고 3개 보기 푸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 잘 푸시고 OX 쭉 풀다 보면 뒤로 넘어가서 10쪽에 이렇게 빠른 정답 넣어놨으니까 답 체크해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쪽부터 몰의 정의와 아보가드로 법칙, 화학식량과 몰 파트인 거죠. 하자. 화학식량 몰. 세 번째 소단원이죠. 그러니까 단원명 자체를 보면 화학식량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것과 몰을 연결지어야 되는데, 화학식량은 포함하는 말이다.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 뭐 이외에도 있긴 한데 정도 3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놨을 때 꼬랑지에 지금 량량량량이 붙고 있는데, 여기에 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상대적 질량입니다. 어떤 화학식의 상대적인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근데 그때 화학식이 원자식이면 그 원자의 화학식 량을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고, 화학식이 분자식이면 그때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고, 화학식을 봤을 때 그 화학식이 실험식이면 그때의 화학식량을 실험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른 원소들의 원자량 외워야 됩니다. 이젠 외우셔야 돼요. 진짜 내신 대비 하는 거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외우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수소 옆에 헬륨, 염소, 브로민, 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베릴륨, 규소, 인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다 외워놓고,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일단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누구야? 어떤 탄소? 그쵸, 질량수가 12인 탄소입니다. 얘의 원자량을 12.000이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질량수가 12인 탄소 1개랑 수소 12개의 질량이 똑같아서 수소는 12분의 1 탄소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를 내가 12라고 잡아놨으니까 결국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소의 원자량이 몇이야? 1. 수소의 화학식량이 몇이야? 1. 똑같은 말이야. 헬륨은 그 관점에서 4가 되고요. 리튬 7, 나트륨 23, 칼륨 39, 24, 40, 27. 붕소는 동위원소에서 나오는데 평균 원자량이 몇이죠? 10.8입니다. 10짜리 붕소, 11짜리 붕소의 존재비가 1대4라서. 탄소는 12, 질소 14, 산소 16, 플로린 19, 황 32에
염소 35.5의 평균 원자량을 가지죠. 브로민 80의 평균 원자량을 가지죠. 그래서 붕소, 염소, 브로민 저 세 마리는 동위원소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 애들. 어쨌든 다 알아놔라. 이렇게 화학식을 봤을 때 그 화학식이 원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인마들의 화학식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끝. 그 다음 화학식을 봤을 때 그 화학식이 분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그때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분자들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H2, N2, O2, F2, 이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CO, NO. 되나요? 그 다음 분자량, 다시 수소화합물에 대해서 CH4, NH3, H2O, HF. 분자량 44가 되는 애들 프로페인, 이산화탄소, N2O. N2O 나오면 짝꿍 NO2. 다음 복잡한 다원자 분자에 대해서 에탄올 C2H5의 OH가 있고요. 포도당 C6H12의 O6, 설탕은 C12H22의 O11입니다. 그 다음 존나 지엽이긴 한데 아스피린의 화학식도 있거든. 984야. C9H8의 O4예요. 아스피린입니다 이거. 아스피린. 그 다음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플로린 화합물에 대해서 CF4NF3OF2 까지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시고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화학식을 봤을 때 확실한 건 원자는 아니야. 그냥 분자야 분자. 이때의 화학식량은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H가 1이니까 H2는 몇이야? 2. N2 28. 32 38. 28 30. 그러니까 너네가 덧셈을 못할 것 같아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분자량 보고 스케일을 키우면서 누군지 특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 44 44 44. NO2는 46입니다. 에탄올 46이에요. 포도당 180이고 설탕은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산할 때 12 곱하기 12 더하기 1 곱하기 22 더하기 16 곱하기 11 할 수가 없잖아. 너무 귀찮으니까 342예요. 아스피린은 12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8 더하기 16 곱하기 4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 180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포도당이랑 분자량이 똑같아요. 얘가 알아두시고. CF4 혹시 외웠니? 88. NF3 71. OF2 54 까지. 그리고 이 이외에도 외워야 되는 애들이 많긴 한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N2F4 104, SO2 64, SO3 80, C2F4 100.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거든.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최대한 연립방 정식을 안 하려고 지금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실험식량. 실험식량은 언제 쓰냐면 화학식을 봤는데 이게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야. 그럴 때 쓰더라. 원자가 아닌 건 확실히 알겠는데 분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고요. 첫 번째는 온리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됩니다. 비활성 기체는 예외긴 한데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러면서 독립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결론인 즉슨 이온 결합 물질들은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공유결합이 아니라서 분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결합이 돼 있으니까 원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입니다. 이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 3개. NaCl, NaOH, 카코3. 이렇게 3마리 외워놔야 되고, 나트륨 23에 염소는 35.5니까 더하면 58.5. 23 더하기 16 더하기 1 하면 40이고요. 40 더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3 하면 100입니다. 외워놔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학식량과 몰 파트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식량이 뭔지, 어떤 화학식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때 기준을 제공하는 건 질량수가 12인 탄소이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숫자들 외워놓는 게 좋다. 그리고 화학식량은 기호로 뭐를 쓰죠? 몰큘라 웨이트의 약자 MW라고 쓸 거예요. 저 MW는 말 그대로 몰큘라 웨이트거든. 몰큘라가 뭔지 알아? 분자야. 그러니까 저거 영어로 분자량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냥 퉁쳐서 화학식량의 기호로 다 쓸 거야. 그러니까 플로린의 MW가 몇이야?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해. 얘 분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퉁쳐서 얘기할 거야. 플로린의 원자량이 19, 플로린의 화학식량 19, 플로린의 MW 19. 다 똑같은 말이야.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 몰 파트 합시다. 일단 몰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 묶어서 세더라. 원자, 분자, 이온 이런 크기가 작은 애들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몰, 2몰 요런 식으로 세줘야 된다는 거죠. 1몰은 몇 개야? 1NA개입니다. 6.0이 아니에요. 1NA개야. 이게 100% 성립이야.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외우고 있는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맞긴 맞거든? 그게 언제만 맞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 그때만 성립이 되고 그 값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거야. 요거 다음 주에 좀 주요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그 숫자 자체는 절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라는 거야. 기준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 아보가드로 수는 상대값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몰 파트를 해야 되는데 몰이 뭐야?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 1몰, 2몰, 3몰 이렇게 세야 된다. 1몰이 몇 개야? 1NA개. 근데 원자량의 기준이 12탄소일 때 그 아보가드로 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 몰 파트는 결국 뭐냐면 몰과 질량을 환산하거나 몰과 부피를 환산해요. 몰수, 어떤 개수를 셀 때 우리 기호 스몰 n 이렇게 쓰죠. 몰과 질량을 환산할 때 혹은 몰과 부피를 환산할 때 이런 게 문제에 등장을 하더라. 몰과 질량을 환산한다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 자, H2O의 분자량이 몇이야? 18. 외우라고 했죠. 이 18이 의미하는 게 뭐야? 1몰당 18g이라는 뜻이죠.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은 그 물질 1몰에 해당하는 질량과 같습니다. 1몰당 18g. 그럼 얘가 2몰이 있대. 몇 g이야? 36g이죠. 54g이 있대. 몇 몰이야? 3몰. X몰이 있대. 몇 g이야? 18Xg. Yg이 있대. 몇 몰이야? 18분의 Y. 몰. 지금 잘 보면 몰과 질량, 몰과 질량, 몰과 질량, 뭐 질량과 몰 계속해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쓰여? 화학식량 정보가 쓰이는 거죠. 이 화학식량을 모르면 이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과 질량을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화학식량 MW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곱할지 나눌지는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1몰이 18g이니까 2몰이 36g이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임의의 물질, 네모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얘의 화학식량을 MW라고 해볼게. 저 MW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송민아? 1몰당 MWg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임의의 몰수 N몰 있다고 해봐. 그럼 그때 해당하는 질량은 N 곱하기 MW 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질량의 기호를 W로 쓰기로 했으니까 결국 이게 질량 정보가 되더라 인 거고요. 요게 한 공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물질의 몰수에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 정보가 나온다. 그럼 분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MW로 나눠보면요. 최종적으로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학식량과 몰 파트 중에 몰과 질량, 몰과 부피가 있는데 몰과 질량을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MW, 화학식량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물질량 파트 1번 공식,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 공식 얘기했습니다. 몰수, 어떤 애의 개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는 것.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을 X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Yg 있어. 몇 몰이야? 라고 하면 이 X가 의미하는 건 1몰당 Xg. 근데 지금 Yg이라고 하는 특정 질량에 대한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단위 질량당 몰수로 바꿔보면 1g당 X분의 1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눈 겁니다. 근데 지금 1g이 아니라 Yg에 해당하는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Y 곱해주면 X분의 Y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뭐 물어봤어? 몰수 물어봤어. 몰수는 뭐분의 뭐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야. 화학식량 몇이래? X. 질량 몇이래? Y.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량 파트 1번 공식 끝! 그 다음 두 번째 뭐 이런 게 있죠. 암모니아가 51g이 있대. 그럼 그 안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너무 쉬운 사람도 있고요.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음 주까지만 좀만 기다려주시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네 잘못이야. 빨리 따라와야 돼. 남들은 저 앞에 가 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이 저 앞에서 기다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잘 따라오세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 그게 의미하는 건 1몰당 17g. 51g이니까 3몰이야. NH3 분자가 3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존재하는 H의 개수가 몇이냐고 물어봤으니까 J야. 몇 몰이라고 해야 돼? NH3가 3몰이야. 그럼 H는 몇 몰이야? 봐봐. 남자 한 명에 여자가 2명 결합돼 있어. 그런 커플이 5커플이 있어. 그럼 여자는 몇 명이야? 그거 물어본 거야. 커플이 5커플이거든? 근데 여자를 물어봤으니까 커플 수 곱하기 커플 하나당 여자 수 5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잖아. 다시 봐봐. NH3가 3개 있어. 근데 NH3는 하나당 H가 3개씩 있거든?
그럼 H는 총 몇 개야? 9개. 근데 몰이라고 했으니까 9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물질의 양파트 2번 공식이고요. 다음 주까지 철저히 공부해 오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이온이 됐건 크기가 작으면 몰수로 세야 되고요. 몰수의 기호는 스몰 n으로 쓰기로 했는데 얘도 스몰 n으로 쓰고 얘도 스몰 n으로 쓰면 약분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 수업에서는 원자는 라지 n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라고 하는 공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최종 정리 딱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어떤 물질에 임의의 원소를 이용하여 만든 A2B3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얘의 화학식량이 X래. 근데 얘가 Yg 존재해. 그랬을 때 전체 원자수는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1몰당 Xg. 근데 지금 Xg이 아니라 Yg이거든? 몇 배 곱했어? Y분의 X배. 그럼 얘도 Y분의 X배 하면 Y분의 X몰이 되는 거죠. X분의 Y배네, 미안. 그래서 X분의 Y몰이 되는 거죠. 맞아, 이건? 그래서 Yg 속에 X분의 Y몰이 있어. 누가? A2B3가. 근데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분자의 개수에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5원자 분자니까. 알갱이가 5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X분의 5Y 이렇게 답이 나와요. 써놓고 공부 한번 해봐. 그 다음 하나만 더 예시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 위주로만 진행합니다. AB3가 Xg 있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가 Y몰이래. 그럼 AB3의 분자량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분자량 어떻게 구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몰수랑 질량을 알아야 돼. 근데 질량은 알려줬어. Xg이라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Xg에 해당하는 몰수를 알아야 되거든. 이게 몇 몰인지. 대입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원자수가 Y몰이래. 그럼 분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그쵸? 4원자 분자니까 4배씩 쳐 냈더니 Y몰이야. 그럼 4배 내기 전 나는 4분의 Y몰 있는 거죠. 그때에 해당하는 질량이 Xg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몰 기준으로 맞춰줘야 돼? 1몰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분의 4배니까 똑같이 Y분의 4배 하면 Y분의 4Xg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1몰이 Y분의 4Xg이니까 분자량이 Y분의 4X이다. 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조금 너무 쉬운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좀 만족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